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토지에 대한 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우리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잔금 지급기일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을은 잔금 지급을 이전에 이행지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X죠. 자, 이런 얘기죠. 매매 계약을 요 시점에서 하고요. 요 시점에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을 지급하면서 동시행 관계로서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기로 했어요. 요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는데 중도금을 안 줬어요. 안 주고 은근과 끈기로 버텼더니 드디어 뭐죠? 잔금 지급일이 되면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도 뭐가 돼요? 중도금도 동시이행 관계가 되는데 조심할 것은 요 기간 동안에 지연배상금은 지급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연손배금까지 합쳐서 뭐가 돼요? 동시이행 관계가 되고요. 이제부터는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이행지체가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우리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잔금 지급일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을은 잔금 지급일 이전에 이행지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X죠. 요때부터 요때까지의 이행지체 책임은 뭐죠? 부담해야 되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겁니다. 2번 을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갑이 정당한 원인 없이 수령을 거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을이 자기 채무 이행 징후 없이 다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갑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죠. 왜냐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뭐죠?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안 읽어볼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인데 대금의 지급과 이전 등기는 동시행 관계잖아요. 근데 이전 등기는 완전한 이전 등기죠. 아까 지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가압류를 말소하고 뭐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뭐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므로 3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이 뭐죠? 답이죠. 4번 을이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이 어음을 돌려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지만 이행지체 책임은 부담해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따라서 갑에게 교부한 후 갑이 어음의 반환을 제공하지 않은 채 행한 이행의 제공은 부적법하므로 원인 채무 이행을 거절한 후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인정되지만 이행을 거부하면 뭘 부담해야 됩니까? 이행지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되면요. 그것만으로도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위험부담이 나오는데 두 문제죠. 그죠? 결국 뭐 위험부담도 10번처럼 뭐예요? 이론적인 문제와 11번처럼 뭐죠? 사례 문제. 이렇게 두 문제를 내게 되고요. 이 두 문제만 이해한다면 충분히 뭐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맞는 것을 찾는데요. 1번은 X예요. 왜냐하면 1번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대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차임 감액을 청구해야 비로소 차임이 뭐요? 깎여요. 다시 말하면 일부가 멸실됐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차임이 뭐죠? 강액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은 당연히 감축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쌍무계약이 있어서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누구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는 거죠?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어야지만 뭐가 돼요? 위험부담 문제가 되니까 2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3번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되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므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다가 돼야 되고요. 4번 위험부담은 무슨 불능에서만요? 후발적 불능에서만 문제되죠. 따라서 원시적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된 경우 규율하기 위한 제도다. X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근데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부터 누가요? 채권자인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맞는 것은 5번 부동산에 있어서 대금의 위험의 이전 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때이지만 등기에 앞서서 인도가 행해진 때에는 부동산 인도 시 위험은 이전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게 전에 한번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요새는 하도 문제 많이 풀어보시니까 여러분들 뭐 머리가 막 혼란스럽나요? 11번. 갑소유 건물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로 전에 낙내로 둔 건물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낙내니까 채권자 채무자에게 뭐가 없어요? 고의과실 없죠. 위험부담이죠.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옳은 지문은 뭐죠? 3번이 됩니다. 그죠? 한번 풀어보시고 너무 반복적이죠. 넘겨보시면 12번과 13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시험 문제 반드시 냅니다. 물론 문제용은 12번처럼 이론적인 문제를 내거나 13번처럼 뭐죠? 사례 문제를 내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인 건데 1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답만 볼 건데요. 3번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 의사 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므로 이미 틀렸죠. 수익의 의사 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제3자의 권리를 어떻게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한 것이니까 성립 요건이므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채무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X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이 아니고요. 의사에 반해서도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 꼭 읽어보셔야 되겠죠. 꼭 보시기 바라고 13번입니다. A가 자기 점포를 B에게 양도하고 B가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A, B 간에 체결됐죠. 뭐 전형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A와 B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B가 C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게 뭐가 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가장 전형적이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타당한 것인데 C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C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C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 B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C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 뭐죠? 맞는 지문이죠. 나머지 지문들은 뭐죠? X입니다. 1번은 말도 안 되죠.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취소하기 전이면 유효한 것이니까 취소하지 않고도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는 현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인이라면 출생하기 전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할 수가 있고요. 법인이라면 설립 중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죠. 4번 C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A와 B는 더 이상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5번 C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C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뭐 실제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 지문 자체 거의 뭐죠? 고정적입니다. 14번입니다. 계약 해제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 이행지체의 경우에는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권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1번을 보시면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행 거절 안 한 겁니다. 이행 거절 안 하는 것이니까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채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채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죠. 2번입니다. 손해배상은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다만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2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행이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내이익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은 실내이익 배상이잖아요. 그걸 공부하는 이유는 원래는 손해배상이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행이익. 다만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하고 계약 개섭 중 부당 파기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뭘요? 실내이익을 배상하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3번입니다. 이 아까 했던 겁니다. 보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뭐였냐면 중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중도금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니까 중도금 안 주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해제가 되는데 잔금은 뭐죠? 동시이행 관계니까 잔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계약의 자동 해제를 위하여 잔대금 지급 기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해제권자는 해제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제해야 되고요. 5번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에 해지를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뒤에서 또 나올 건데요. 해제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가 있지만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없습니까?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나왔고 해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요 임대인이 등기한 매수인이에요?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이죠. 그 사람은 뭐예요? 등기까지 갖춘 매수인인 거죠.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이 사람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고 매도인에게 보증금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해제로 소유권 회복한 제3자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는 지문은 오, 맞는 지문입니다. 여기에요. 문장이 좀 어려운데 꼭 무슨 말인지 뭐 하셔야 돼요? 곱씹어 보셔야 되고 결론은 뭐죠? 이렇게 따지게 되면 또 나올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15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2번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된 후에는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죠. 3번 토지 임대차는 채당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죠. 4번 해지권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지하게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해지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도 해지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죠. 맞네요. 5번이 답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죠. 합의해제나 합의해지는 반환할 것이 금전이더라도 뭘 붙이지 않습니까?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자를 붙이는 것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한 경우에? 해제한 경우에. 다시 한번요. 합의해제나 합의해지는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환할 것이 금전이더라도 뭘 붙이지 않습니까? 이자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1번 특정한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은 매매계약의 실행 내지 이행에 지나지 않으며 그 성립 요건이 아니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매매계약의 비용, 채무의 이행 시기, 이행 장소 등에 관하여는 합의가 없으면 매매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 X입니다. 합의가 없으면 민법 규정이 적용되면 돼요. 왜냐하면 계약의 비용은 쌍방이 반씩 부담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채무 이행 시기는 쌍방이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이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고 임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뭐죠? 임도 장소죠. 민법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타인 소유물의 매매계약 유효하고요. 4번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고 불료식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요.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의 차이점은 뭐예요? 재산권의 대가는 뭐여야 돼요? 금전이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17번입니다. 매매 예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매 일방 예약입니다. 자, 일방 예약이 뭔가요?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예약이 뭐죠? 일방 예약이고,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라는 말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순간 쌍방간의 매매 계약이 뭐죠? 성립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약할 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뭐가 돼요? 확정돼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적어도 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의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 목적물 이전 방법, 매매 가액 및 지급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죠. 2번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시에 걸리지 않고요. 뭐에 걸립니까? 제척기간에 걸리고요.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예약 완결권자의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예약 완결권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입니다. 제척 기간은 소멸시와 달리 주장할 필요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4번 볼게요. 복수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 채권자 전원을 공동 매수인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가등기를 격려한 경우 그 복수 채권자 중에 1인은 단독으로 매매 예약 완결권은 소송상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좀 지엽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결국은 뭐예요? 예약 완결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같이 공동으로 행사해야 된다는 주의니까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죠. 18번입니다. 계약금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냅니다. 계약금에 대해서도. 일단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뭐죠? 다른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와, 또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죠. 하루가 다 갔죠. 그죠? 벌써 오늘 흐린 거예요. 벌써 해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벌써 매매 왔고 민법이 뭐죠?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자, 1번입니다. 매도인이 매매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이행 착수 전에만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미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2번은 안 읽어볼 건데 계약금이 너무 지나치게 과다해요. 과다한 경우에 다 포기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과다한 경우에는 그 무효인 부분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3번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성질, 기능까지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특약이 필요하죠. 따라서 3번 계약금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성질로서 갖는 것은 아니다. O 맞는 지분인 거죠. 4번입니다. 자, 근데 위약금적 기능,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특약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읽어볼게요. 임차인이 보증금 잔액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조로 몰입한 보증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특약만 있는 거죠.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에 대해서는 뭐가 아닌 거예요? 위약금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다. 5점. 다시 말하면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려면 특약이 필요한데 위약금에 대해서만 특약을 했다. 아니, 임차인에 대해서만 특약을 했다면 임차인에 대해서만 위약금인 거예요. 임대인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에 대해서는 뭐죠? 위약금제 성질을 갖지 않게 된다는 뜻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지랄거릴 때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공탁하여야 한다. X고 5번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9번이죠. 매매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일단 매매 효력하면 지문으로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담보책임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둘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응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은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1번.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목조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경우 악이죠. 근데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죠. 2번 매매는 쌍무계약이죠.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관계니까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3번 매매 계약 후 인도 전의 과실은 누가 갖습니까? 매도인이 갖죠. 인도 후의 과실은 누가 갖습니까? 매수인이 갖죠. 따라서 매매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조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므로 X다. 매매 계약 후 인도 전의 과실은 누가 갖습니까? 매도인이. 인도 후의 과실은 누가 갖습니까? 매수인이 갖죠. 답은 뭐죠? 3번이고. 4번 매수인에게 수령 의무 인정이 되고요. 5번 권리를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지를 거절할 수 있다는 지문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20번입니다. 민법상 부동산 환매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건데 환매에 대해서 출제라서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이 간단한 문제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뭐죠? 동시에 해야 된다. 또 동시에 될 게 뭐가 있죠? 환매에 관한 부기 등기도 뭐죠? 동시에 해야 되고 기간의 제한이 있죠. 부동산은 3번 5년을 넘지 못하고요. 동산은 몇 년을요? 3년을 넘지 못하고 주의하실 것은 이 5년, 3년의 기간을 뭐 하지 못해요? 연장하지 못한다. 따라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번입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는 경우 자 일단 가실수취권은 인도 전에는 매도인 누구 거죠? 갑. 인도 후에는 뭐죠? 매수인이죠. 따라서 매수인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았다면 매수인 을에게 뭐가 인정됩니까? 과실수취권이 인정이 되므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더라도 그 토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인도 후의 과실은 누가 갖습니까? 매수인이 갖습니다.
3번 갑은 매매 목적물인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실수취권인 매도인인 갑에게 인정이 되고요. 그 대신 뭘 받지 못하냐면 이자를 못 받아요. 따라서 을의 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받은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을에게 기속한다. X입니다. 자, 을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대금 지급을 뭘 해야 돼요? 완납해야 돼요. 이것도 왜 잘 틀린 거죠? 자꾸 인도를 뭐로 헷갈려요? 이전 등기로 헷갈린다고요. 이전 등기가 아니라 뭐죠? 인도를 받으면 과실 수취할 수 있고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니까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등기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인도 전이라도 을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는 그 외 토지로부터 생긴 과실은 뭐죠? 매수인 을에게 기속하고요. 5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죠. 자, 우리가 해제가 되면 돌려줘야 될 돈이 금전이면 뭘 붙여요? 이자를 붙이죠. 해제만 그런 거예요. 아무 때나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의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는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 바라고.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죠. 일단 1번 물건의 하자입니다. 자, 경매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 경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다.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책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채권자인 누가요? 채권자가 뭐죠? 2차적으로 담보책임 부담한단 말이죠. 그죠? 따라서 1번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 X죠. 2번 특정물 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아무것도 인정되는 것이 없으므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죠. 3번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계약 당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추정합니다. 추정하고요. 치사하죠. 4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해요. 자,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으므로 선인 경우 하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죠. 5번이 답이죠. 왜요?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것은 뭐죠? 5번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항상 악의 매수인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뭐죠?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긴장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면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평을 매수했는데 그중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소유권 이전받을 수 없게 됐어요. 일부 타인의 권리죠. 그죠? 일부 타인의 권리면 악의 매수인도 뭘 청구할 수 있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또 읽어야 돼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입니다. 귀에 딱지 안 드셨죠? 제가 왜 안 적는지 아시겠어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죠? 따라서 요거는 일부 탄핵 걸리니까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5번. 100평의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죠? 넘기셔가지고 24번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일단 1번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뭐죠? 유익비이기 때문에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2번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토지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라면 임차권자는 뭘 갖습니까?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3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토지 임차인은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갱신 청구를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갱신 청구 없이도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고요. 5번 토지 임대차는 법정 갱신되더라도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해지 통과할 수 없다는 5번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5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맞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임대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됐어요. 부합됐죠? 부합되면 누구 거예요? 임대인 거니까 이때는 뭐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되고요. 또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독립한 물건이면 구조사의 양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되지 않죠? 그때는 뭘 청구합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니까 2번은 정확히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은 당연하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했다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매수를 청구하는 순간 쌍방 간에는 뭐가요?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요. 쌍방의 의무는 뭐가 되겠어요? 동시 이행 관계가 되겠죠. 26번입니다. 임대차의 해지에 관한 민법 규정입니다. 자, 일단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전에 임차권이 소멸되죠. 그런데 두 가지가 더 있다 그랬어요. 2번인데 약정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뭐 할 수 있어요?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이것도 임대인이 하면 뭐죠?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됩니다. 3번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인이나 파산관계인이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이것도 6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3번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5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7번입니다. 갑으로부터 2000년 5월 1일 기간에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을은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을은 갑은 2002년 10월 2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음 중 갑과 을의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해지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해지 통고로 이해된다면 1번 을은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고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러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므로 갑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2번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다만 3번 만약 이것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된 것이라면 그때는 뭘 청구할 수 없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3번도 X입니다. 이 문제는 2번, 3번 두 개가 답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입니다.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으므로 4번은 뭐가 돼요?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 6개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하게 됩니다. 28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상가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사고를 임대하였다.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 을은 X 건물의 유지비 200만원, 계량비 800만원 지출하였고 그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 건물 병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일단 필요비는요. 지출하자마자 바로바로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유지비 200만 원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죠. 2번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므로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지만 병에게 직접 필요비 유익비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은 당연한 내용이고요. 4번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 기간 중에는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5분만 쉴게요. 시간이 많이 갔죠. 그죠? 5분만 쉬고 민사특별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